미스터리 업계의 전설 3인방. 내가 전설이다. 찰스 베리츠. 미스터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버뮤다 삼각지대 괴담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초자연 현상의 아버지인 찰스 베리츠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미스터리 상업 작가일 것입니다. 1914년 11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그리고 가문의 분위기에 따라 사춘기 때 이미 8개 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였으며 예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언어의 귀재였습니다. 32가지에 달하는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명한 언어학자였던 그는 13년간 미 육군 장교로 있으면서 주로 정보, 첩보 분야에서 복무하며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그리고 한국전에 참여했었고 자신의 할아버지 맥시밀리언 디 벌리츠가 설립했던 언어학교 벌리츠 랭거지 스쿨즈를 상속받는가 하면 베리츠가의 회사에서 스스로 부사장직을 맡으며 관광객을 위한 안내도서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막 생성되기 시작한 미스터리와 초자연 현상 붐으로 인해 그도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에 매료되기 시작하였고 이 전설의 도시 존재에 굳은 믿음을 갖게 되어 1969년 아틀란티스의 미스터리, 1972년 잊혀진 세계의 미스터리 라는 저서를 각각 출판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74년 불세출의 출세작이자 세계 미스터리 업계의 한 획을 긋는 저서를 출판하기에 이르는데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것입니다. 당시 버뮤다 해역에서 일어난 몇몇 실종 사건이 도시 괴담화되기 시작할 무렵 종전의 단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만을 다룬 서적들과 달리 각종 초자연 현상을 결부시키며 버뮤다 삼각지대에 사라진 아틀란티스 해저에 위치한 배나 비행기들이 알 수 없는 초자연 현상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는 마의 지대라는 공식을 만든 이 찰스 베리츠야. 출세작은 공식적으로만 20여 개 국어로 번역되어 총 발행 부수가 500만 부에 달하며 비공식적으로는 30여 개 국어로 번역되어 2천만 부에 가까운 사본 판매와 각국의 버뮤다 삼각지대 특집 TV 프로가 만들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70년대의 출판물이라 그의 저서가 공식적인 루트와 비공식적인 루트로 얼마만큼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버뮤다 삼각지대를 새로이 재창조해내며 초자연 현상을 대중화시킨 찰스 베리츠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고 타임지와 같은 저명한 매체들과 각 학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책 하나로 으뜸가는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잘나가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밖에 그는 유럽에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길고 험난한 여행 끝에 사르가소에서 산란하는 뱀장어의 번식 습관은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대륙강들에서 지낸 과거의 경험 때문이라며 아틀란티스 대륙이 대서양 한가운데 존재했다고 주장과 함께 이 전설의 문명이 고대 문명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아틀란티스 신봉자들의 가장 좋은 인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미스터리들을 재창조시킨 찰스 베리츠. 알기 쉽고 흥미로운 도시괴담이 대중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했던 사실마저 재창조시킨 것입니다. 불세출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출판한 지 3년 후인 1977년 그는 아틀란티스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버뮤다 삼각지대의 성공을 묶은 흔적도 없이 라는 아틀란티스와 버뮤다 삼각지대의 연관성을 다룬 저서를 출판하였고 1979년 필라델피아 실험, 1980년 로스웰 사건, 1981년 둠주데이 1999, 1984년 두 권의 아틀란티스 관련 저서들, 1987년 노아의 잃어버린 방주, 1989년 드래곤의 삼각지대, 그리고 1995년 자신의 마지막 저서 세계의 초자연 현상을 모두 국제적으로 히트시키며 미스터리 업계의 전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얻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로 비록 그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른바 거짓이거나 팩트를 흥미 위주로 변질시킨 것이긴 하지만 천수를 누리며 2003년 플로리다의 타마락 대학병원에서 89세의 나이로 사망함이
한편 그의 할아버지 맥시밀리언 벌리츠가 설립했던 언어학교는 현재 벌리츠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리더십 훈련 및 교육회사로 발전해 개인, 기업, 정부를 상대로 약 70개 이상의 국가와 550개 이상의 지역에서 프랜차이즈화되어 아시아에도 90개가 넘는 벌리츠 센터가 있습니다. 오파치의 아버지 이반 T. 샌더슨. 미스터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오파치, 즉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 오파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반 T. 샌더슨은 이 오파치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들어낸 오파치의 아버지입니다. 1911년 1월 30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태어난 이반 T. 샌더슨은 17살의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는 전 세계를 1년간 여행하며 자신의 젊음을 광범위한 여행에 바쳤으며 캠브리지 대학 동물학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이후 식물학 및 지질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65년 뉴욕 지역 라디오 토크쇼에서 스스로 3가지 박사 학위가 있다고 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카리브해에서 독일을 상대로 방첩 활동으로 영국 해군 정보국에서 군 복무를 하던 그는 이후 귀화하여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열대 지역의 동물과 자연에 대한 여행을 통해 자신의 인기 작품들을 수집함으로 차근히 명성을 확보해 갔으며 모든 박쥐의 그랜드 데디라는 설명과 함께 콩가모토라고 불리게 되는 익룡의 가장 믿을만한 증인으로 유명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몇 피트나 돼 보이는 이 익룡의 치아 모양까지 언급했으나 물론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까지 익룡의 존재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반 T. 샌더슨은 미국의 라디오 및 세계 최초의 정기 컬러 TV 시리즈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1945년 봄에는 이반 샌더슨의 정글 동물원이라는 연구소 겸용의 동물원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살아있는 악마 뉴저지 데블과 호수 괴물, 바다 독사 네스호의 괴물과 같은 모켈베 멘부, 거인 펭귄, 서린 아이스맨, 사스커치와 같은 실존하지 않는 생물들 존재예요.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됨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창조해낸 저명한 학자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는 특히 콜롬비아 북부의 시누 지역에서 복수 출토된 기원전 800년경 프레임카시드 금속 세공품을 기원전 존재했던 제트기를 모델로 제작한 것이라는 발표를 하며 오파츠, 즉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금속 세공품들은 한 점을 제외하곤 모두 분명 생물을 모델로 만든 것이 분명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해당 세공품의 모델이 남미 지역에 생식하던 메기의 일종인 플레코이거나 현지 박물관에서 중국의 용이나 기린과 같이 콜롬비아의 전설 속 생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현지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교묘하게 기원전 황금 제트기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콜롬비아의 황금 제트기로 오파치의 창조주가 된 이반 T. 샌더슨은 수많은 유물들을 실상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고대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모델로 만든 장식품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더 나아가 고대에 핵전쟁이 있었을 만큼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주장들을 펼치기도 합니다. 1965년 8월 자신의 재단인 이반 T. 샌더슨 재단을 설립하기도 한 그는 비록 찰스 베리츠처럼 저명 매체와 주류 학계에 의해 철저한 비난을 받았지만 1973년 62세의 나이로 위암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인 뉴저지 저택에서 사망하기까지 세계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전설 에리 폰 다니켄.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일무이한 미스터리 업계의 전설이자 외계인이 고대 인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고대 외계인 지구 방문설 대중화에 책임이 있는 주요 인물. 스위스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와 매니저로 일해오던 이 철학, 신학 고고학에 관심이 있던 스위스 젊은이는 신문과 잡지기사 게재를 통해 인도의 고대 경전과 자신의 독학에 뿌리를 둔 1968년 자신의 첫 작품이자 불세출의 출세작인 신들의 전차를 출간하였고 짧은 시간 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치솟는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100만 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책 한 권으로 고대 외계인에 대한 전문가가 된 깜짝 100만 장자는 표절 사기, 청구 미납,
탈세, 횡령 등 갖가지 고발에 시달리다 스위스의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도 그의 지필력은 죽지 않아 1968년 작성한 글을 리턴 투 더 스타즈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합니다. 이후에도 1970년 외계에서 온 신들, 1972년 신의 황금, 1973년 고대 신들의 추적, 1977년 증거에 의하면 1979년 신들의 징후, 1981년 신들의 경로, 1982년 신들과 그들의 그랜드 디자인 등의 본격적인 고대 외계인 지구 방문설에 중점을 둔 서적들을 출간하였고, 최근 들어선 1996년 스핑크스의 눈, 1997년 귀화한 신들 외계인 방문의 증거, 1998년 신들의 도착점, 나스카의 외계인 착륙 지점, 2000년 신들의 여정 고대 그리스의 외계인 역사, 2001년 신들은 우주 비행사, 2009년 역사는 잘못됐다, 2010년 신들의 황혼 마야인 달력과 외계인의 귀환과 같은 책을 출간하며 전 세계 32개 국어 번역과 6,200만 사본 판매라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기록하며 찰스 베리츠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미스터리 출간물의 주인공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에서 가장 외딴 섬이었던 이스터 섬에 거석들인 모아이 석상을 외계인들이 자신이 자화상을 토대로 제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작은 섬을 세계 제1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고대의 모든 유물들을 외계인의 발자취로 만들 기세로 전설이 된 에리 폰 다니케는 최근 미국 히스토리 채널의 히트작인 고대의 외계인들의 주요 출연자로 자신의 명성을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고고학, 우주항행학 및 CT 연구협회인 AASRA를 공동 설립하기도 한 에리 폰 다니케는 저명 매체들과 주류 학계들로부터 앞서 소개한 두 명보다도 더욱 심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앞선 두 명이 도시 전설과 거짓을 이용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했다면 1987년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한 이 스위스 작가는 거짓말과 속임수, 사기 부분에 있어서 살아있는 전설에 부합하는 월등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들어진 전설들은 전문학자나 전문적인 조사단과 계획을 설립해 철저한 고증이나 분석 끝에 전설을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도시 전설, 도시 신화, 거짓을 통해 전설과 개인의 부 그리고 명예를 쌓아갔으며 주류 학계에 단 한 번도 상대되어 진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비열하고 기득권 유지에만 열올리는 주류 학계의 횡포 때문일까요? 전설적인 발견을 이뤄낸 이들이 학자로의 존중을 받을 수 없는, 받아서는 안 되는 분명한 팩트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맞다나 세계적인 발견을 했음에도 어떠한 자문과 어떠한 국가의 공식 기관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학계의 인사 해당 분야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하기를 원하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견해처럼 주류 과학계가 편협하고 고리타분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학설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자격이 결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실제 사고 발생 통계치, 유물 출토 지역의 생태계와 전설, 부동산 사기를 위해 퍼뜨린 악마 소동,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마야인들의 주식, 그리고 모아이 석상의 재질이 제주도 도라르방과 같다는 것들을 파악했어도 좀 더 가까운 진실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음에도 해당 지역의 도시 신화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판단만으로 조사를 대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조악한 조사를 걱정하지 않은 채 세기의 발견으로 표현하여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획득하면서도 이후 분명한 부정 증거에도 그들 자신에게 가치 비용을 소비한 독자,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과 같은 부류가 자신들의 세기의 발견을 학계, 과학계와의 공유를 거부한 채 언제나처럼 곧 바로 지필을 통하여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면 우리도 자신의 가치 비용 외에 어떠한 것들이 그들로 인해 소비되어지는지 최소한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기원전 200년 무렵이 눈까지 표현한 새의 목조물을 고대 이집트의 비행기라고
우기지 못할 것이며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처럼 최소한 문학적인 기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어느 비열한 전범의 말 맞다나 모든 이들은 자신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만 하기 때문에 전설의 반열에 오른 이들과 그들과 같이 되기 바라는 부류들 또한 직업의식을 위한 것은 아닐까 하며 그들의 지니고 있는 호기심을 모두 짓밟는 거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지나친 선한 호기심과 대중의 호기심 소비 욕구가 맞물린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된 거대한 미스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밝혀지는 기쁨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머지않은 미래에 스티븐 호킹과 같은 인물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라고 경탄하는 순간을 우리는 생전에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